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면 쉽게 가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성점 접지를 왜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델타 결선이죠. 그러면 중성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접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가 없죠.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Y결선으로 하면 중성점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존재하죠. 이 부분이 중성점이에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접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가 돼요. 만약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성점에 전이가 생깁니다. 이게 중성점 전이가 생기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정전 용량이 존재할 거고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C가 있죠. 이랬을 때에 C에 대한 것이 평형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연가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평형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네들이 완전히 연가돼서 선로정수가 완전히 평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상부하도 걸리기 때문에 삼상부하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단상부하를 쓰다 보면 부하 불평형이 생기죠. 그러면 전류가 각 다 다르게 흐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여기 부하하고 사이에 중성점 사이에 바로 요 오픈된 부분이 되겠죠. 접지가 없는 부분. 이 오픈된 사이에 전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성점 잔류전압이라고 그러고 이 중성점 잔류전압을 밀만의 정리에 의해서 구합니다. 밀만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일단 좋지 않은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중성점 잔류전압 때문에 유도장애도 생기고요. 또 중성점이 불안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를 하게 됩니다. 접지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접지하면 임피던스가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직접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접지 방식이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임피던스를 0인 상태로 직접 접지하면 중성점 전이는 무조건 뭐가 되죠? 0V가 되는 겁니다. 대지하고 같은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점에 나타나는 전이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죠. 그게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 송전선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겠죠. 여기서 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락 전류가 흘러가겠죠. 흐르는 지락 전류가 중성점이 없다면 경로가 없죠. 이게 들어갈 귀로라고 하죠. 귀로가 없습니다. 그럼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흘러갈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락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이 지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전류가 흘러갈 길이 있어야 그 전류를 검출할 텐데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중성점이 없으니까. 그럼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검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검출하게 된다.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중성점을 접지하면 이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만 체크하면 지락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사고를 검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에 대한 이유, 접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접지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중성점에서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중성점에서의 이상전압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주 목적이고 접지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지락보호 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제일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상전압의 발생 방지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개정기 동작에 확실하게 동작하는 거. 또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거. 이런 것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다. 접지에 대한 종류를 따져보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요 임피던스를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직접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0인 상태니까 그런 접지를 직접 접지라고 하고요. 임피던스 대신에 저항을 넣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항 접지라고 그래요. 저항을 넣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전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류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고 흐르는 전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항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곧 여기에 흐르는 지락 전류를 제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수준의 지락 전류로 제어하겠다라는 것이 저항 접지다. 그 다음에 저항을 넣지 않고 코일을 넣게 되면 피터슨 코일이라고 그래요. PC. 피터슨 코일이라고 그래서 이 코일을 넣으면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C하고 반대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코일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C가 있으면 서로 공진 상태를 일으켜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아예 없애버리는, 지락이 일어나더라도 아예 송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리액터 접지 방식 중에서 공진 상태를 이용하면 소호가 됩니다. 지락 시 아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소멸해버리는 방식을 우리는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예 중성점을 개방해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비접지라고 합니다. 근데 비접지 방식은 Y에서는 채택하지 않고요. 비접지 방식은 주로 델타 방식에서 채용합니다. Y에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중성점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접지 방식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각기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성점에 대한 접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상전압의 방지다. 이상전압의 방지다. 보통 이제 직접 접지를 생각하면 그래요. 직접 접지는 이제 유효 접지라고 그래서 이상전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직접 접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상전압의 방지다. 송전계통에서 그 외에 이상전압의 방지. 그 다음에 일선지락 시 전위상승 억제. 이런 것도 이상전압의 방지가 되겠죠. 자,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전압보다는 커진 전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압보다는 큰 전압을 이상전압이라고 그래요. 보호개정기의 동작에 대한 확실. 다음에 지락 아크 소멸. 이것이 이제 소호 접지. 자, 이거는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 자, 접지의 목적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또 접지하는 이유.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비접지입니다. 이게 델타 방식이라고 그래요. 델타죠. 얘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접지를 하지 않아요. 접지를 하지 않으면 일선 지락이 일어나면 지락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여기서 이렇게 지락이 되어지면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지락 전류 자체는 정전 용량이 없다면 지락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송전선로는 정전 용량이 있어요. 이 정전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값이 달라지는데 이 정전 용량에 의한 일선 지락 전류는 그래 크지 않습니다. 얘는 지락상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전류 흘러오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오는 이게 지락 전류입니다. 결국은 이 두 전류의 합이 되겠죠. 두 전류의 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얘를 지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대칭자폐법에 의해서 구해야 돼요. 대칭자폐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평형이 아니고 불평형 상태고요. 여기 이 상, 지락된 상에는 이 부분에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대칭자폐법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해보면 또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락 전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칭자폐법에 의해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걸 보면 이렇게 되죠.
정전 용량에 이게 CS라면 정전 용량이 몇 배입니까? 3배가 되죠. 결국은 여기서 무슨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 연결이 되는 거고, 병렬 연결의 합성 C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CS다라고 하는 그 결론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굳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칭자폐법에 의해서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C가 3개니까 3CS에 의한 충전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 2는 여기에 전압이 2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압은 얼마 걸려요?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무슨 결성이 되어 있어요? Y 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를 루트 3으로 나눠주는 전압이 됩니다. 여기에 전압이 상전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전압은 상전압이면서도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Y 결선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2라는 것은 이 자체를 2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배가 되겠죠? 루트 3배. 요 중성점, 여기 Y 결선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는 바로 여기하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C에 걸리는 전압이 충전 전류를 결정한다. 근데 실제 충전 전류 계산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일선 지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지락이 일어난 것을 뭐라 그래요? 지락상이라 그럽니다. 고장상. 이 고장상이라고 하는 전위는 몇 볼트가 될까요? 고장상의 전위는. 대지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전위가 몇 볼트가 되겠죠?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지하고 만났어요. 몇 볼트가 될까요? 0볼트.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개. 이 나머지 두 개는 고장이 안 난 상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고장이 안 난 상. 고장이 안 났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건전상이라 그래. 건전상. 그럼 건전상 전위는 얘가 몇 볼트가 될까요? 고장 전의 전위를 이야기하면 건전상 전위는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가 2라면 여기가 몇 볼트 된다 그랬죠? 루트 3배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락상에 대한 전위는 0볼트지만 건전상 전위는 어떻게 된다? 루트 3배가 돼. 그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전압이 존재하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여기가 중성점이잖아요. 얘가 중성점이에요. 그래서 중성점하고 요 사이의 전압은 얼마예요? 항상 2볼트가 된 거죠. 요 사이의 전압도 2볼트고 요 사이의 전압도 2볼트잖아요. 중성점하고의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접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도 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점이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성점이 되는 거예요. 지락되는 부분이 중성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성점이 돼버리니까 접지가 되는 지점이 중성점이 되니까 이 중성점하고 요 사이의 전압은 얼마가 걸리느냐, 중성점하고 요 사이의 전압은 얼마가 걸리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압이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30도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리면 요거 뭡니까? 요거 2배 있죠. 결국은 뭐예요? 2에 대한 코사인 30도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2에 대한 코사인 30도 2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라면 여기는 루트 3,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3, 2가 돼요. 그러니까 한 상이 지락이 일어나 버리면 건전상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2의 전압이 걸리게 돼 있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락상의 전위는 0이 되지만 건전상 전위는 원래 전위의 몇 배가 된다? 원래 전위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선지락시 대지전이 상승이 몇 배가 된다고 그래요?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벡터 해석만 알면 간단하죠. 얘는 이렇게 이제 그 전압이 루트 3배가 되고 또 지락전류도 이게 흐르게 되는데 얘는 보세요. 단거리 송전솔로가 되면 C 값이 커요, 작아요?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메타니까 얘가 작아지겠죠. 근데 얘가 장거리 송전솔로가 되면 얘는 문제가 돼요. 비접지 델타 방식은 이런 이유 때문에 솔로 길이하고 비례한단 말이에요. 정전 용량이. 그러면 정전 용량이 솔로 길이하고 비례한다는 얘기는 지락 전류가 솔로 길이하고도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단거리 송전 솔로면 이 대지 정전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충전 전류도 그닥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얘가 장거리 송전 솔로에서 델타 방식을 채용하면 지락 전류가 엄청 커져요. 전위 상승도 루트 3배가 되고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접지 델타 방식은 송전솔로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아요. 배전솔로에서 주로 적용하고요. 배전솔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 안 해요. 22.9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주로 이제 그 비접지 방식은 단거리 송전솔로 짧은 거리에만 적용하는데 전압도 높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제2의 3배 오메가 C, SE가 되니까 전압이 높거나 정전 용량이 커지면 바로 이 지락 전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커서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접지 델타 방식은 저전압 단거리에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접지 델타 방식이기 때문에 비접지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압기 결선 방식은 이렇게 했다면 델타 방식이죠. 정리가 되죠. 비접지는 어렵지 않죠? 다 어렵지 않아요. 접지 방식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지락 전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전압이 낮고 정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선 지락이 된다면 건전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루트 3배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정리가 되겠죠. 왜 루트 3배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접지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전위가 0V가 되어버리면 여기는 전위가 어떻게 돼요? 루트 3배가 되는 건 똑같아요. 루트 3배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성점 접지, 직접 접지 방식은 여기 임피던스를 연결하지 않고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게 되면은 전위 상승은 똑같고 지락 전류도 커져요. 지락 전류도 커지는데 근데 이 방식은 전위 상승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줄여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루트 3배, 즉 1.732배만큼 커지게 되는데 근데 얘는 이럴 때 영상 저항과 정상 리액턴스의 비, 다음에 영상 리액턴스하고 정상 리액턴스의 비가 1보다 작거나 0과 3 사이의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시켜주면 영상저항, 정상 리액턴스 아시죠?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대칭자폐법을 배웠을 때 드러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다. 이런 값들을 만족시켰을 때 대칭자폐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만족시켰을 때의 일선지락시 전위 상승이 루트 3배가 아니라 최대 1.3배까지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주면 1.3배 이하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효접지라고 해요. 유효접지. 그러니까 직접 접지 방식 중에서 직접 접지도 우리 그냥 접지만 시키면 똑같이 루트 3배 돼요. 그지만 유효접지 조건, 이펙티브 그라운딩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위 상승 1.3배 이하로 억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접지 중에서 유효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시의 전위 상승이 최소인 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위 상승을 줄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루트 3배인데
이거 잘 보세요. 예를 들면 3, 4, 5다 이거요. 이게 1.732배 하는 거 하고요. 이게 1.3배 하는 거고요. 3, 4, 5에 1.3배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전압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수십 킬로볼트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승하는 전압에 대한 절연보다는 전압에 대한 절연이 줄어들어도 되죠. 절연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절연을 할 수 있고 저감절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절연, 저감절연. 그러니까 이게 만족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저절연.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어요. 대신에 지락전류가 크지요. 지락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지락전류 IG는 얘는 영상전류인데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래서 차단기는 큰 지락전류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기는 이 큰 전류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차단기, 이 큰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지락시에 지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차단기를 써야 한다. 그런 차단기를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 여기다가 CT만 달면 변류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락 보호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락 사고가 나타나면 빨리 지락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이 직접 접지에 대한 것은 지락 전류가 최대고 전위 상승이 최소인 그러한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특징인데요. 보시면 전위 상승이 최소다. 1.3배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다. 저절연, 저감절연 할 수 있다. 대신에 지락전류가 크니까 지락보호 개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대신에 지락전류가 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 지락전류는 영상전류인데 영상전류 때문에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전자유도장애라고 하거든요. 또 영상전류 때문에 안정도가 나빠져요.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는 그만큼 큰 차단기가 필요하다. 또 기기에다 그만큼 큰 충격을 줄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절연 레벨을 저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 4, 5 계통이나 7, 6, 5 계통은 다 이러한 직접 접지, 154 계통도 직접 접지를 채용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접지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다면 이런 정도의 물음을 물어봐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이죠. 지락전류가 크다. 절연 낮게 할 수 있다. 중성점 전위가 낮다. 그렇죠? 단절연 할 수 있다. 저감절연 할 수 있죠. 이거잖아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답 보이나요? 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2번이잖아요. 유효접지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시에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된다? 루트 3배 이하로 억제되는 거. 이걸 유효접지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개념들. 이것만 알면 접지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유효접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대지전압을 1.3배 이하로 억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유효접지 조건을 묻는 건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어요. 이건 중성점에다 똑같은 조건인데 뭘 연결했다? 리액터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나누어서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C 부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얘기하면은 3배 오메가 CS죠. 세 개가 병렬이니까 요거는 L이잖아. L. 오메가 L이죠. 두 개가 같아지는 조건.
공진 조건이죠. 요거는 오음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병렬 공진 조건이니까 병렬 공진을 이용해야 돼요. 병렬 공진.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을 때에 직렬 공진은 전류가 최대지만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 공진 조건은 똑같은데 병렬 공진이 되어버리면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5ohm인데 이거를 병렬 공진 조건으로 얘기해주면 오메가 CS3은 어떻게 되죠? 이게 오메가 1분의 1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L의 값을 구하면 되죠. L의 값을. 그럼 어떻게 돼요? 300 오메가 자승 CS분의 1 헨리가 될 때 요 L 값이 이러한 값이 될 때 헨리가 될 때 공진이 되고 그때 지락이 일어나도 요 두 개가 공진이 됐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즉 지락시 흐르는 전류는 영상 전류거든요. 영상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다. 만약에 여기 변압기 리액턴스까지 고려한다면 이때 변압기 리액턴스까지 더해주면 되죠.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보통 변압기 리액턴스를 빼주게 되는 거니까 요런 값이다. 만약에 X값을 구하라. 오메가 L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L 값. 이거는 XL이죠. 소울 리액턴스 X값은 어떻게 되죠? 300 오메가 CS분의 1이죠. 300 오메가 CS분의 1이 되겠죠. 요거는 단위가 뭐죠? 오음이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지락 전류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데요. 주파수 등이 변하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보상을 해줍니다. 약간 과보상을 해서 항시 지락 전류가 소멸되는 상태로 유지해줘야 된다. 과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과보상을 한다. 이 과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과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락 전류를 항상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때는 합조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과보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조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자, 일단은 지락 전류가 0이 되는 것이 소울 리액터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합조도는 그럼 뭐냐? 소울 리액터의 크기도 다음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소울 리액터의 크기인데 5ohm으로 구하는 값하고 병렬이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는 뭐야? 5ohm에 대해서 X값이 없다라고 하면 헨리로 구하면 요거 X값 무시해버리면 헨리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 헨리로 구하면 여기 있죠. 요것이 소울 리액터의 크기가 되고요. 이것을 똑같게 해주면 합조도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되는데 합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과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대지 충전 전류분의 이게 대지 충전 전류예요. 소울 리액터 탭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소울 리액터 탭 전류 마이너스 전 대지 충전 전류예요. 이것을 갖다가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어지게끔 해준다. 얘가 0이 될 수도 있죠. 즉 0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IL과 IC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조도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거죠. 합조도가 0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된다? 완전 공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공진. 지락 전류가 0이에요. 이때도. IG는 이때도 0이죠.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과보상을 해줘야 돼요. 과보상. 과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얘기니까 뭐가 된다? IL하고 IC하고 비교해서 IL 값이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IL 값을 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는 합조도가 뭐가 된다? IL이 크니까, 이쪽이 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이때도 지락 전류는 0인 상태가 그대로 돼요. 지락 전류는 0인 상태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상태로 운영을 하죠. 이 상태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여기 IC는
IC는 2파이 FC, 2파이 FC V가 되잖아요. 기본식이. IL은 어떻게 돼요? 2파이 FL분의 V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얘가 잘 보세요. 얘가 C가 커져야 응? 이 IC 이 부분이잖아요. IC C가 커져야 IC가 어떻게 되겠어요? C가 커지면 IC가 요 C가 IC가 되잖아요. 요게 IC가 되잖아요. 그죠? C가 커지면 IC가. 그러면 L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L이 커지면 IL은 어떻게 돼요? IL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C가 커지면 IC는 커지고 L이 커지면 IL이 작아진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소리액터에 대한 이 합조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의 관계에서 합조도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얘가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합조도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전류를 가지고 각각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합조도에 대한 플러스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가 될 때가 과보상이 된다. 요 상태가 뭐가 된다? 과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락전류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락전류를 소멸하면 고장중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고장중. 지락이 일어나도 송전솔로가 그대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최고로 안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가 발생하든 이상 상태가 생기든 안정하게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면 그것을 갖다가 안정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된다면. 근데 지락이 일어나도 전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안정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좋아져요.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죠? 지락 고장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락 고장을 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락이 일어났는데 안정도가 좋아지는데 얘는 지락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소리액터 접지는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좋지만 보장을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충을 찾는데 거기다가 리액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정도도 제어하고 지락전류도 제어하고 적정한 순을 유지해 주는 게 저항접지라고 하는 거죠. 저항접지. 저항접지는 이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면 직접 접지는 지락전류가 최대인 접지 방식이고 소접지는 지락전류가 최소인 접지 방식이죠. 지락전류가 최대면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한 2차적인 고장도 제일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최소라고 하면 안정도가 제일로 좋아지고요. 유도장애도 제일로 적어지겠죠. 고장 중 운전도 가능해지겠죠. 이해되겠죠? 전위 상승은 직접 접지는 최소입니다. 얘가 최소. 그리고 얘는 루트 3배인데 그 이상입니다. 루트 3배인데 루트 3배 이상 나타날 수 있어요. 선로정수가 불평형이 되어진다거나 해서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 병렬 공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전위 상승이 더 높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위 상승은 얘가 어떻게 돼요? 최대입니다. 전위 상승이 작기 때문에 얘는 뭐죠? 전위 상승이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절연, 저감절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지락전류가 크면 유도장애는 최대가 되고요. 안정도도 제일로 나빠지겠죠. 서로 극과 극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항접지는 중간쯤 간다는 거예요. 유도장애도 중간쯤, 그렇죠? 지락전류도 중간쯤 가는 게 저항접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항접지 방식은 저저항접지, 고저항접지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저저항접지를 하면 지락전류가 커지잖아. 그렇죠? 저저항접지를 하면 지락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직접 접지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요. 고저항접지를 하게 되면 소리액터 접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게 저항접지예요. 저항접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락전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지락전류가 제일 큰 게 직접 접지. 저항접지는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고 비접지는 좀 작죠. 소리액터 접지는 아예 흐르지 않죠.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순서로 정리를 한 표입니다. 이 표를 기억하시면 쉽게 답이 나오겠죠.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 이 최대 최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다음 접지 방식 중에 지락전류가 최대인 접지 방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접지하면 되겠죠. 전이상승이 최소인 접지 방식을 하면요. 직접 접지하면 되겠고요.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을 하면 뭐가 되죠? 소호접지가 되겠죠. 순서가 직접 접지, 저항접지, 비접지, 소호접지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암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겠죠? 정리가 됩니까? 자, 합조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소호렉트 접지가 어디에 채용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나라 소호 접지 방식은 PC 접지 방식은 66에서 채용합니다. 얘는 다중 접지라고 합니다. 다중 접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Y가 되잖아요. Y로 이렇게 하면 중성점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송전단 접지, 수전단 접지 하면 그게 이제 접지가 끝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직접 접지가 된 거예요. 근데 다중 접지는 여기를 일정 간격을 가면서 계속 접지하는 거예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접지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다중 접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중 접지가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거죠. 다중 접지면 접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직접 접지가 지락전류가 크겠어요? 다중 접지가 지락전류가 크겠어요? 지락전류. 어떤 게 더 크죠? 다중 접지가 더 많으니까 더 크겠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락전류는 접지점을 통해서 흐르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이 전압이 22.9에서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4 직접 접지고요. 345 직접 접지죠. 자, 그 다음에 합조도가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호렉트 접지 방식에서 과보상한다. 이유는 합조도가 플러스를 한다. 이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락전류를 항상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항상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를 과보상한다. 과보상한다. 합조도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전류는 리액터에 반비례하죠. X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IL이 크다는 얘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IC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C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커야죠. 반비례하니까. IL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XC가 커야 된다. 전류는 X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C가 클 때가 합조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정리됩니까? 어렵지 않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X하고 C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잘 이해하세요? 예. 그 다음에 X에 대한 용량 구해봐라.
자, x에 대한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압기 리액턴스까지 주어졌어요. 변압기 리액턴스까지. 변압기 리액턴스가 주어졌는데 공진탭 소리액터 X값을 구하라. 오음을 물어봤어요. 헨리를 물어봤어요. 오음을 물어봤어요. 그럼 오음이면 L은 어떻게 계산하죠? XL은 이거는 오메가 CS분의 1이죠. 근데 몇 배 해줘야 돼요? 3배 해줘야 되겠죠. 3배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변압기 리액턴스가 없다면 무시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변압기 리액턴스가 있죠. 변압기 리액턴스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배 XT예요. 왜 3을 했느냐라고 하면 변압기 쪽을 보면 이게 송전솔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변압기도 리액턴스라고 한다면 이게 XT가 되죠. 그러면 이 XT는 3배가 뭐가 된 거예요? 3개가. 역시 3개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럼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돼요? 300 오메가 CS분의 1하고 같으면 되겠잖아요. 그게 공진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X값을 구하면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L하고 C하고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X는 소리액터의 오음값이죠. 3배의 오메가 2파이 주파수 60Hz 주어졌어요. C값이 얼마죠? 0.53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일상당이 9죠. 3분의 9입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1666 오음이 나오죠.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요게 이제 그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제일로 복잡한 문제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로 복잡한 문제풀이다. 그 다음에는 중성점 잔류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성점 잔류전압. 자, 이건 밀만의 정리인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접지를 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얘 때문에. 그럼 중성점 잔류전압은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드릴게요. 개요만 설명. 이렇게 구한다라는 개요예요. 원래 여기 사이에 전압이 생기는, 접지를 안 했을 때 전압이 생기는 거야. 정전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IA, IB, IC가 흐른다라고 하면 중성점 전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걸리냐면 요게 C상이잖아요. 그러면 2C-2N이에요. 중성점 전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 전압이 0이라면 그냥 2C만 존재하는데 여기는 2B죠. 그러니까 2B-2N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A-2N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전압이 걸린다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C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중성점에서 전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중성점에서 전류가 한 점에서 합쳐지잖아요. 얼마가 되죠? 중성점 전류가. 제로가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접지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은 요것이 되겠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거죠.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성점 전위를
뭐 여기 플러스로 놔도 관계는 없어요. 마이너스로 놔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구해보면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플러스로 나오든지 하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근데 지금은 이제 전위가 존재했을 때 마이너스로 보고 계산한 거고, 뭐 이걸 플러스로 보고 계산해도 돼요. 나중에 결과는 반대로 나오니까요. 결과 그래요. 그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자, 전체적인 값이 플러스 되건 마이너스 되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위를 어느 극성으로 받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놓고 풀었으니까 플러스로 놓고 풀어보면 이렇게 대입이 되어지면 이 식이 되겠죠. 여기서 2n의 값을 다 구하는 거예요. 2n의 값을 플러스로 놓고 풀었기 때문에 여기가 뭐로 나온 거야? 마이너스로 나온 거죠. 마이너스로 놓고 풀면 여기가 뭐로 나오겠어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플러스 2n이 되던,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마이너스 2n이 되던 크게 의미 없다.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성점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밀만에 정리해서 우리가 계산한 건데 여기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A상의 전위, B상의 전위, C상의 전위를 대칭자폐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요. 이것도 여기다 대입해주고요. 그래서 정리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물론 이제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생략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 얘가 상전압이 되는 거고요. 얘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전체가 상전압이 되고 A, B, C가 되고요. 순서를 잘 보세요. A, A예요. 그 다음에 B가 빠지고요. B, B예요. C가 빠지고 C, C예요. 그 다음에 A가 빠지죠. 빼지는 게 그렇게 해서 중성점 전압을 구하게 됩니다. 요 전압이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는 접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점 전압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의 요 부분은 뭘 물어보느냐? 공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우리 이제 중성점 전압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유까지 증명을 해달라 그러면 뭐 나중에 요청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호 리액터에서는 결국은 소호 리액터는 이거는 C잖아요. 3C잖아요. 이게 3C잖아요. 근데 얘가 CA, CB, CC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소호 리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호 리액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호 리액터 계통에서 전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류에 의해서 전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호 리액터 계통에서 중성점 전압을 구하면 이러한 형태로 구해지는 거고요. 이것도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 앞에 식입니다. 어느 까지냐면 요거까지죠.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 정도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 계통에서 만약에 직렬 공진이 일어난다면 비교적 낮은 전압에도 많은 전류가 흘러서 그 얘기가 이거예요. 변압계 중성점의 전압이 높게 나타난다. 아까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는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루트 3배 이상이다. 요 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는 그걸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용어만 기억하시고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요거는 A, B, C에 대한 대지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 존재해요. 다르죠, 다. 잔류 전압 구하래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전압이죠? 선간 전압입니다. 그러면 중성점 잔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이에는 A, B, C를 다 더해주면 되죠. 1.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예요? 0.9죠. 다음에 루트 안에다가 A 1.1 1.1A 마이너스 B가 되죠. B는 1입니다. 더하기 B 마이너스 C 되겠습니까? 다음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전압이 대입이 됩니다. 상전압이. 그러니까 66kg니까 10에 3승을 해서 성간전압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성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라 그러면 특별히 상전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로는 단상으로 운영되는 송전선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2200V라고 하는 중성점 전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중성점 전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성점을 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뭘 일으키냐면 얘는 정전 유도장애, 유도장애를 또 일으킵니다. 정전 유도장애, 그 유도장애에 대한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유도장애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도 접지를 합니다.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문제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도 없어요. 아까 중성점 잔류전압 구하는 게 계산하는 문제고 소호렉터 탭전류 구하는 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계산하는 문제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겁니다.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 방지, 지락전류 감소, 이상전압 방지, 지락사고선 선택 차단. 아닌 거 뭐겠어요? 코로나 방지. 이건 거리가 멀죠. 요거 가능하죠. 지락전류 감소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이상전압 방지하면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죠. 지락사고 선택 차단, 사고선의 선택 차단, 이것도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성점 비접지 방식은 어디에다 적합하냐? 그러니까 저전압 단거리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에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구하라 그랬어요. 고장 전류가 적죠? 맞잖아요. 저전압 단거리이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적으니까, 지락 전류가 적으니까 유도장애도 어떻게 돼요? 적죠? 고장 전류 때문에 유도장애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영상 전류에서 생기는 유도장애를 얘를 갖다 전자유도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도장애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전유도장애, 두 번째가 전자유도장애, 세 번째가 고조파 유도장애거든요. 근데 얘는 전자유도장애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조압 혼촉 시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54하고 22.9가 혼촉하는 거하고 6600하고 220이 혼촉하는 거하고 전이 상승이 어느 게 훨씬 커요? 154하고 22.9 혼촉하는 게 크죠. 그거에 비교하면 다른 접지 방식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전이 상승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 접지에 관한 장점이 되겠죠. 이거는 루트 3배니까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이 가장 근접한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뭘까요? 비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과 비교했어요. 옳지 않은 것 구하래요. 전자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맞죠? 지락전류가 적다. 맞죠? 이게 적기 때문에 경감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을 하여서 영상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영상전류. 그래서 지락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GPT라고 하는 걸 이용하죠. GP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접지도 고장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락전류 쉽게 검출해서 고장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GPT에 대한 Y의 2차 델타인데 오픈 델타라고 그러죠. 브로큰 델타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GPT PT를 2차 개방 델타로 해서 이걸 가지고 영상 전압이나 영상 전류를 구해서 그래서 지락 보호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때 하게 되어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